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세법편 두 번째 영상에서는 주요 공제 항목의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부터 주택 관련 공제의 요건, 신용카드 등을 살펴보고 마지막에 경정 청구와 필요 서류에 대한 내용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인적공제입니다. 부양가족 범위에 대해서는 전편 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나이 요건은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이고 연도가 정해져 있으니 간단합니다. 다만 장애인인 경우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탁아동의 경우 과세 기간에 6개월간 직접 양육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생계 요건은 같이 거주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같이 살지 않더라도 주거 형편상 별거를 허용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위탁아동 기초수급자는 일시탁을 하는 경우에 관련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복잡한 소득 요건입니다. 정의는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500만 원까지 허용합니다. 연간 소득이 무엇인지 보면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합계해서 비과세, 분리과세, 필요경비를 제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공적연금, 사적연금,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소득이 해당됩니다. 근로소득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제한 금액입니다. 위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가 500만 원까지는 70%이므로 실제 근로소득은 150만 원이기에 100만 원 초과하지만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알바를 잠깐 하거나 하면 일용직으로 처리되며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만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적연금은 416만 원까지 제하여 주므로 실제 수령액이 연간 516만 원 이하이면 100만 원 이하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연금을 월에 50만 원만 받아도 1년이면 6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100만 원 초과가 됩니다. 다만 유족연금, 장애연금, 보훈연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비과세입니다. 비과세는 연간소득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입니다. 상당히 복잡한데요. 일단 516만 원이 초과되면 공단에 문의하여 인적 공제가 가능한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사적연금은 12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입니다. 사업소득은 사실 지금 시점에 알 수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종합소득 신고를 해봐야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략 예상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웬만큼 영세하지 않으면 필요 경비를 제하더라도 100만 원 이하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연료와 같은 기타 소득은 300만 원까지 분리과세입니다. 보통 필요 경비는 60%이므로 300만 원이면 40%인 120만 원이 연간 소득이지만 분리과세이므로 300만 원까지는 공제 가능합니다. 이자 배당 소득은 2천만 원까지 분리과세입니다. 2천만 원을 이자나 배당으로 벌려면 상당한 자산가이네요. 부럽습니다. 제3에서 받은 퇴직금은 비과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연간 소득 금액에 더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 때문에 국세청에서 우편물을 받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땅과 같은 부동산을 팔고 나서 자녀에게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물어볼 수도 없죠.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었다고 해서 양도소득이 없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당히 복잡한 조건은 이 정도로 하고 부양 요건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는 가족은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신청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공제와 의료비 같은 공제 항목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중 등록하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고 가산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경로우대는 나이가 70세 이상이면 100만 원씩 추가로 공제해주고 장애인은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때 장애인뿐만 아니라 유공자와 중증 환자도 그 대상이 되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녀자 공제는 경정 청구가 많은 항목 중 하나입니다. 대상자인 여성 근로자가 많이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일단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이어야 합니다. 총급여 기준으로는 4,147만 588원입니다. 여기서 1원만 초과해도 안 됩니다. 일단 자격이 되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배우자가 없는 경우 기본 대상자가 있는 세대주이면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세대주가 아니면 안 됩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는 자녀나 부모님 또는 형제자매도 상관없습니다.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고 기본 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1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이때 여성의 경우는 부녀자 공제와 겹칠 수 있는데요. 부녀자와 한부모는 중복 공제가 안 되므로 금액이 유리한 한부모 공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외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공제해 주는 것이 5가지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부당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입니다. 부양가족 범위를 보면 신용카드는 형제자매 위탁아동, 기초수급자는 안됩니다. 교육비는 부모님과 기초수급자는 안됩니다. 조금 복잡한 것은 요건인데요. 나이 요건, 소득 요건, 부양 요건이 있습니다. 나이 요건이 X표인 것이 4가지인데요. 이것은 나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기본 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 즉 20세 이상의 자녀와 60세가 안 된 부모님이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의료비를 빼고는 소득 요건이 있으므로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요건을 보면 특이하게 의료비는 X표입니다. 이것은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지출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배우자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본인이 지출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겠네요. 부양 요건도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인적공제와 공제 항목을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득자 본인은 타인의 부양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로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나 연금소득이 많은 부모님이 그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세액공제 적용 특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대학교 졸업반인 자녀의 교육비입니다. 자녀가 10월에 취업을 하면 연간 소득이 500만 원 이상 나와서 소득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소득이 있으므로 본인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데요. 이 교육비는 자녀가 공제를 받아봐야 소득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적용 특례를 적용하면 본인이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이 특별세액 공제 적용 특례입니다. 과세기간 중에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으로 소득 요건과 부양 요건이 변경되어 부양가족 대상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잘 살펴서 빠뜨리지 말고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주택 관련되어 공제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관련된 공제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대주 여부 요건이 있는데요. 책자를 보면 세대주 가로 열고 세대원이라고 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세대원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은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 없습니다. 주택 소유 요건을 보면 많이 복잡합니다. 종류는 무주택, 1주택, 2주택 이상이 있는데요. 기준으로 연말 현재, 연중, 취득 당시 등의 말이 앞에 붙어 있고 공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차입하거나 가입한 시기에 따라 요건이 또 다릅니다. 해당되는 분 책자를 꼼꼼하게 봐야 합니다. 주택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를 얘기하는 것이고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읍면은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주택 가격은 차입, 가입, 계약 당시 공시된 기준 시가입니다. 매매가가 아닙니다. 기준 시가가 보통 매매 가격보다 적기 때문에 관련된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요건도 복잡한데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 공제 항목도 있고 본인 명의여야 하거나 주소지여야 하는 등의 추가적인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 복잡한 요건은 프로그램의 선문을 통해서 검증하면 되겠습니다.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는 주택 임차 차입금, 주택마련저축, 월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대주여야 하지만 임차 차입금과 월세는 세대원도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주택 소유는 연말 현재 무주택이어야 하지만 주택마련저축은 연중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2009년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은 1주택이어도 가능합니다. 주택 규모는 임차 차입금은 국민주택이어야 하고 주택마련저축은 2010년 이후 가입 후는 제한이 없습니다. 월세는 국민주택이거나 국민주택 규모가 초과하더라도 주택가격이 3억 이하면 됩니다. 임차 차입금은 본인 명의의 차입금이고 임대차 계약도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은 본인 명의여야 하고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월세도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 계약이어야 하고 본인이
계약서의 주소에 거주해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의 근로자 주택마련저축은 2004년도에 폐지된 것으로 대상자가 없다고 봅니다. 주택 취득 후에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이 공제 가능합니다. 저당차입금은 취득 시기에 따라 요건이 복잡합니다. 2013년 이전과 이후의 주택 소유 여부 조건과 주택 규모, 주택 가격 등의 요건이 달라집니다. 기타 요건을 보면 본인 명의 매매 계약이어야 하고 차입도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상환 기간도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차입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추가로 대출받은 것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부당공제에 많은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3개월 이후 차입분은 부당공제로 가산세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대환이라고 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도 기존 대출에 잔액을 초과하는 것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처음에 대출을 차입하고 대환 때 남아있던 잔액 비율만큼만 공제 대상입니다. 많이 복잡한데요. 설문을 통해서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의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선 최저 사용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에 따라서 330만 원에서 230만 원까지입니다. 고소득자는 최저 사용 금액도 높아지고 공제 한도도 적습니다. 하지만 총 급여액이 많으면 세율 구간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공제받는 세액은 더 많게 됩니다. 다만 최저 사용 금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공제율은 2020년도는 3월에서 7월까지 소비 진작을 위해서 공제율을 높여줬습니다. 추가 공제의 도서공인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의료비와 같은 공제 항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중복 공제가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의료비와 교육비가 그 대상입니다. 연금보험료와 부당성보험료 그리고 기부금의 신용카드 사용분은 공제가 불가합니다. 이 부분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므로 본인이 제외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취학 전 아동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의 계산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최저 사용금액에 해당되는 것은 빼고 초과되는 것만 대상이 됩니다. 이때 최저 사용금액에 해당되는 것은 공제율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빼면 되겠습니다. 공제 대상 금액에 각각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공제 가능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에 한도를 적용하여 공제가 됩니다. 공제 가능 금액이 한도보다 많은 경우 초과된 것을 한도 초과 금액이라고 하고 이 금액만큼 추가 공제를 해줍니다. 추가 공제 세 가지는 각각 한도가 100만 원입니다. 실제로 추가 공제를 항목별로 100만 원 한도를 다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은 한 달에 한 5, 6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면 1년이면 7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공제를 곱하기 때문에 보통 4인 가족이 사용한 대중교통 금액을 다 합해야 가능하겠지만 올해는 이제 공제율이 높아져서 100만 원 한도를 채우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에 택시나 비행기는 안 되지만 기차는 됩니다. 여행을 기차로 이용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우 등록된 전통시장만 가능하고 보통 동네에 있는 일반 시장이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전통시장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전통시장 정보 조회를 시, 군, 구별로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중에 국내 교육비는 부모님과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이 대상입니다. 취약자 아동과 초중고생의 한도는 300만 원이고 대학생은 900만 원입니다. 본인과 장애인은 한도가 없습니다. 취약자 아동의 경우만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가 가능하다는 것과 현장 체험학습비가 3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고 교복 구입비는 5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국외 교육비는 국외 근무인 경우와 국내 근무는 아닙니다. 기록으로 표현되는 국내 근무를 살펴보면 연말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양 가족이 공제 가능합니다. 중학생 이하는 국외 유학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는데요. 자비 유학의 자격이 있거나 부모 모두와 함께 출국하여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고등학생 이상은 별도의 자격 요건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외교육비는 원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결제하기 때문에 환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송금할 때는 송금한 날의 한매도율이고 국외에서 납부한 경우는 납부일의 기준 환율이 되겠습니다. 의료비의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최전 사용 금액이 있으며 총 급여액의 3%가 됩니다. 총 급여액이 5천만 원이면 150만 원이 되는데요. 의료비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노인이 계시거나 어린 아이들이 있는 경우일 것입니다. 건강한 맞벌이 가족의 경우는 각각 이 최저 사용 금액을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요건을 보면 의료비의 경우는 소득 요건이 없기 때문에 맞벌이인 경우도 배우자의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지출한 것만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는 앞에서 설명되었고 공제 대상을 보면 시력 교정용 안경과 렌즈는 5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고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2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손보험료 등 실손보험금 등 보전받은 의료비는 빼야 합니다. 공제율은 15%이고 나눈 시술비만 20%를 공제해 줍니다. 의료비 계산 방법을 보면 그 순서는 신용카드와 동일합니다. 최저 사용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상 금액의 한도를 적용할 대상 금액을 구하고요. 그 대상 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세액 공제를 하면 됩니다. 기부금을 보겠습니다. 기부금은 정치자금, 법정, 우리사주, 지정기부금이 있습니다. 한도를 보면 총 급여액이 아닌 근로소득 금액이 한도입니다. 정치자금과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 금액이 한도이고 우리사주 조합기부금과 종교회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 금액의 30%가 한도이며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10%가 한도입니다. 기억할 것은 총 급여액이 아닌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 금액이 한도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공제받지 못한 경우 10년간 이월을 해줍니다. 기부금의 공제율을 보겠습니다. 정치자금은 공제율 기준이 다른 기부금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이월되지 않으며 10만 원 이하 3천만 원 초과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우리사주는 이월이 없고 1천만 원이 초과되면 30%를 공제해줍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2월 기준과 공제율 기준에 대한 세법이 자주 변경되었기에 그 기준이 복잡합니다. 2013년부터 기부금이 세액공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2013년도는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2014년과 15년도는 3천만 원을 초과하면 25%를 세액공제하고 16년에서 18년까지는 2천만 원을 초과하면 30%를 공제합니다. 2019년도부터는 1천만 원을 초과하면 30%를 공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실제 기부한 연도에 따라서 그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부금은 공제하는 순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치자금, 법정, 우리사주, 종교단체의 지정기부금, 마지막으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순입니다. 법정과 지정의 경우 2월이 되기 때문에 먼 것부터 공제를 합니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공제를 해옵니다. 기부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부자가 세액 공제를 받지 않고 그 금액을 기부단체에 환급하는 것인데요. 기부장려금은 신청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기부자에게 신청 여부를 확인하여 기부금 영수증에 기재가 됩니다. 기부장려금으로 신청된 금액은 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본인이 공제받은 세액이 남아있는 경우만 기부단체에 그 금액이 환급됩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이월이 됩니다. 한도를 초과한 한도 초과 기부금과 결정세액이 적어서 다 공제받지 못하고 남은 공제 초과 기부금이 그 대상입니다. 이월 기간은 10년이지만 이 법이 2019년도에 만들어졌고 그 전에는 5년이었기 때문에 2013년도부터 가능합니다. 중도 입사자의 경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제 항목 중에서 근로 제공 기간에 지출한 것만 공제해 주는 것이 있는데요. 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월세액 등이 그 대상입니다. 만약 7월부터 근무를 하였다면 1월부터 6월까지의 비용은 공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로 국민연금은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공제가 되고 건강보험은 근로기간에 납부한 것만 공제가 됩니다. 지역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1월부터 6월까지 납부하였다면 지역국민연금은 납부금액 전액의 공제 대상이지만 지역건강보험은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만약 7월에도 지역건강보험을 납부하였다면 그 한 달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1월부터 12월까지 만기를 하지 않은 경우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PDF를 다운받을 때 월별 산세 파일을 받거나 근무한 월만 선택한 후에 전체 파일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 19% 단일 세율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9% 단일 세율의 경우 비과세 소득과 4대 보험의 회사 부담금도 모두 과세 대상이 됩니다. 거주자인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주택 관련된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세대주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거주자는 근로소득 공제와 본인 인적 공제 등의 극히 일부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당하게 공제를 신청한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은 연말정산 후에 우편물을 받게 되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까지 수정 신고를 하면 별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원천징수 의무자가 실수로 급여액 등을 누락한 경우는 그 책임이 원천징수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의도적으로 부당 공제한 경우는 근로소득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되고 가산세도 더 높게 나오게 됩니다. 가능하면 세법을 잘 알아본 후에 부당 공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공제가 누락되는 경우 경정 청구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 부당 공제하는 경우와 다르게 공제가 누락되면 알려주지 않습니다. 법정 기한 이후 5년 이내에 경정 청구가 가능한데요. 보통 인적 공제의 경우 조부모님 같은 경우 형제나 손주들이 누군가 공제 받겠지 하다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고 여성의 경우 부녀자 공제 같은 경우 누락이 많이 됩니다. 누락이 된 것을 알았다면 5년 이내의 것은 경정 청구를 통해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 서류입니다. 근로자는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그 서류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여야 합니다. 관수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의 영수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자료의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는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한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한 증명 서류에 변동이 없는 경우는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을 살펴봤습니다. 연말정산이 복잡하지만 암만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 올해도 환급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세법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